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체류 중인 우주비행사 4명이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무사 귀환했습니다. 귀환 우주인은 미국과 러시아 등 4개국 우주비행사인데 197일 동안 우주에 머물면서 각종 작업을 수행해왔습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민간 기업 주도로 개발된 소형 로켓 카이로스 1호기가 발사 직후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애초 카이로스 1호기는 발사 50분 뒤 고도 500km 궤도에 위성을 진입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카드나 스마트폰 없이 얼굴 인식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국내 최초로 경희대 서울 캠퍼스에 도입됐습니다. 결제 서비스 전 과정에 인공지능이 적용돼 인식 속도가 빠르고 정확하다는 게 특징인데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거래를 막을 기술도 적용됐습니다. 정부가 알리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국내 주소와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어도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전공의 이탈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입원 환자가 이번 주 들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기준 상급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 수가 지난주보다 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주요 5대 병원의 입원 환자 역시 지난주보다 4.2% 늘었고 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0.1% 늘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이달 첫 주에 한 달 전보다 36.5% 급감했다가 이번 주 들어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평상시와 비슷한 3,0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곳 가운데 98%인 398곳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그 빈자리는 간호사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의사 업무에 투입되다 보니 자칫 의료사고로 이어지면 어쩌나 불안과 걱정이 큽니다. 신규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병원 간호사 A씨는 의료 공백 사태와 함께 업무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간호사 재량으로 약물을 처방할 때 마약류를 처방하려면 의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했지만 전공의들이 이탈하면서 확인 절차가 없어진 겁니다. 원래 의사 업무였던 정맥 주사나 상처 드레싱 역시 간호사들에게 넘어왔는데 관련 교육은 받지 못했습니다. A씨를 비롯한 간호사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의사들이 너무 힘들어서 병원을 더 떠나면 안 되니 도와달라는 답뿐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업무를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받고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하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어깨너머로 배운 것들을 하는 거죠. 최근 보건복지부가 간호 업무 시범 사업을 발표하면서 간호사들 업무 범위를 놓고 법적 보호장치는 생겼지만 간호사들이 맡게 될 의사 업무를 교육하는 절차는 여전히 각 병원 재량에 맡겨진 게 전부입니다. 간호사들은 충분한 교육 없이 의사가 해오던 업무에 투입됐다가 자칫 의료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교육 없이 갑자기 의사 일을 시킨다든지 그러면 그건 간호사에게도 위험한 거고 환자에게도 위험한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전공의들 빈자리를 메우라고 떠밀린 간호사들. 의사들이 언제 현장에 복귀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현실 속에 간호사들은 하루하루 마음 졸이며 환자들을 상대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이탈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공중보건의들이 종합병원에 투입됐죠. 문제는 이들 상당수가 지방 의료 취약 지역에서 차출됐다는 겁니다. 지역에선 당장 또 다른 의료 공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근우 기자입니다.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보건지소입니다. 공중보건의가 순회 진료를 오는 날이지만 정작 진료실은 텅 비었습니다. 담당 공보의가 종합병원 응급실로 파견되면서 진료할 의사가 없어진 겁니다. 이 보건지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문을 열었는데 그때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앓는 주민들이 무료로 진료를 받고 약도 처방받았습니다.
달성군에는 공보위 4명이 있었는데 절반이 파견을 가면서 보건지소 2곳은 아예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약 타러 오겠다고 전화를 주셨는데 지금 이런 사정 때문에 당분간 공보위 선생님 안 계신다고 말씀드리니까 되게 걱정하시면서 약을 어디로 타러 가야 되냐고 조금 이렇게 좀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주민들은 그야말로 걱정이 태산입니다. 많이 걱정입니다. 그래도 뭐 주변에 어르신들이 당장 뭐 지역에서 뭐 빨리 어디 병원에 가까운 데 가기도 그렇고 가장 가까운 곳이 보건소인데 도시에서 멀면 멀수록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공보위 1명이 보건지소 서너 곳을 돌며 진료하고 당직 인원도 줄어드는 등 부담이 큽니다. 기존에도 저희가 순회 진료를 하고 있어서 의사 선생님이 그래 한 번 빠지게 되면은 저희는 되게 큰 공백이에요. 본부 쪽으로도 연가를 좀 자제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는 전공의 집단 이탈의 불똥이 취약지역 공공의료로 튀면서 또 다른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좀 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이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체류 중인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우고 지구로 무사 귀환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ISS의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운 스페이스X의 우주선 캡슐 드래건이 현지 시간 12일 오전 5시 47분 플로리다 북서부 펜서콜라 앞바다에 무사히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나사와 스페이스X가 협력하는 7번째 ISS 유인 수송 임무 크루7이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 이번 임무에는 나사 소속 11개 미국인 여성 우주비행사인 제스민 모그벨리를 비롯해 유럽 우주국 소속 덴마크인 안드레아스 모겐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소속 후르카와 사토시,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소속 콘스탄틴 보리소프 등 4개국의 우주비행사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 드래곤 캡슐을 타고 지구를 떠나 ISS에 도착한 뒤 197일 동안 우주에 머물면서 과학 실험, 기술 시연과 ISS 설비 유지 보수 활동 등을 수행했습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민간 기업 주도로 개발된 소형 로켓이 발사 직후 폭발했습니다. 일본 우주 벤처기업 스페이스원은 13일 오전 11시쯤 와카야마현 남부 구시모토초에 있는 민간 로켓 발사장에서 카이로스 1호기를 쏘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발사 수초 후 공중에서 폭발했고 파편이 떨어진 곳에서는 화염과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스페이스원은 애초 카이로스 1호기 발사 50분 뒤 고도 500km에서 지구 궤도에 위성을 진입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스페이스원은 폭발 원인을 현재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부터 스마트폰이나 카드를 놓고 나왔더라도 얼굴만 보여주면 결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문 인식에 이어 이제는 AI 얼굴 인식 기술이 간편 결제 시스템에 도입됐기 때문인데요. 첫 상용화 현장을 엄윤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점심시간을 맞아 학생 식당 무인 단말기 앞이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투입기에 카드나 스마트폰 대신 얼굴을 대니 주문한 메뉴의 결제까지 빠르게 진행됩니다. AI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한 간편 결제 시스템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상용화된 겁니다. 카드나 핸드폰 없이 그냥 얼굴 인식으로 바로 빠르게 결제를 할 수 있어서 편리했고, 카드 지갑을 두고 왔을 때나 핸드폰 배터리가 없을 때 결제를 할 수 있어서 편리한 것 같습니다. 전에 지갑을 두고 와서 학식을 못 먹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지갑이 없어도 결제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할 것 같아요. 방법도 간단합니다. 미리 앱을 통해 얼굴을 등록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대신 다른 누군가가 나인 척 내 얼굴 정보를 악용하는 건 원천 차단했습니다. 실제 얼굴이 아닌 사진으로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예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용기기로 확인된 얼굴과 사용자 개개인의 특징값으로 저장한 정보를 빠르게 대조해 식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보는 모두 암호화 처리됩니다.
얼굴 인식 과정에서 본인 부정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본인 등록 과정을 명확하게 수행하고 있고, 또한 등록된 얼굴 정보는 특징 정보로 변환되어서 암호화되고 안전하게 분리 저장됩니다. 이처럼 우리 삶 곳곳에서 간편 결제 시스템이 통용되면서 결제 방식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문과 홍채, 목소리부터 정맥까지 날로 고도화되는 양상입니다. 현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분실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현금은 위조의 가능성도 있고 여러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간편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은 일종의 기술 혁신이거든요.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간편 결제 시스템에 대한 업계 경쟁도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빠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 AI가 인류를 멸종시킬 수준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AI 정책 조언 등을 제공하는 민간업체 글래드스톤 AI가 국무부의 의뢰를 받아 이번 주 발표한 보고서가 이런 경고를 하고 있고,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급히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관련 보고서는 주요 AI 기업의 최고 경영진, 사이버 보안 연구원, 대량 살상 무기 전문가, 국가안보정부 당국자 등 200여 명을 1년여에 걸쳐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안전과 보안을 희생하면서까지 경쟁적으로 AI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시스템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세계 안보에 파괴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물가 속에 초저가를 앞세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무서운 기세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 의무는 소홀히 하고 있어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우리 소비자의 해외 직구액은 6조 8천억 원으로 한 해 만에 27% 급증했습니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무섭게 파고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 소비자가 직구를 한 나라 비중은 중국이 절반에 육박해 미국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종합 쇼핑몰 앱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반품과 환불이 잘 안 되는 것은 물론 가품과 성인용품, 위험한 제품도 마구 팔리고 있어 소비자 불만 신고가 1년 만에 5배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에도 국내법을 차별 없이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 보호 의무가 명시된 전자상거래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시와 조사를 강화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더라도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바라는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해 한라인도 구축하고 자율협약도 추진합니다. 특히 위해식품과 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 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항목은 부처 공동 대응을 강화합니다. 우리 제조업체의 해외 플랫폼 입점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감시도 강화합니다. 이번 대책은 알리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뿐만 아니라 미국의 아마존, 싱가포르의 큐텐 등 다른 해외 플랫폼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다양한 동물의 생태와 습성을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주, 오늘도 이동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동물을 만나볼까요? 네, 우리가 보통 낮에 잠을 자고 밤에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올빼미족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만큼 올빼미는 대표적인 야행성 동물로 꼽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올빼미과 동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올빼미족인데 올빼미 하면 우선 말씀하신 대로 이 야행성, 뭔가 좀 사나운 새, 다른 동물을 사냥하는 새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 올빼미는 대표적인 맹금류이기도 합니다.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육식성 조류라는 건데요. 대부분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갖고 있어서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먹거나 또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매 종류가 이 올빼미와 함께 맹금류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이 올빼미과에도 100여 종이 훌쩍 넘는 다양한 새들이 있는데 여기에 올빼미뿐만 아니라 부엉이라든가
매나 소쩍새와 같은 새들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 새들이 모두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맹금류에 속합니다. 아, 그러니까 매나 독수리는 야행성은 아닌데, 네. 그렇죠. 올빼미나 부엉이들은 야행성 맹금류네요. 네. 이런 새들은 어떻게 이렇게 밤에 참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우선은 이런 야행성 조류들은 밤에 사냥을 해야 하는 만큼 어두운 데서도 잘 볼 수 있도록 눈이 유난히 발달을 했습니다. 네. 눈의 망막에는 빛을 감지하는 원추세포와 간상세포가 있는데요. 원추세포는 밝은 빛이 있을 때 사물을 잘 볼 수 있고, 이 간상세포는 약한 빛에도 민감해서 명암만으로도 물체의 형태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올빼미의 경우는 이 원추세포가 거의 없는 대신에 사람보다 100배 정도 많은 간상세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의 빛만으로도 앞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올빼미의 눈은 사람처럼 앞을 볼 수 있도록 이 정면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볼 그러게요. 수가 보통 새들은 옆에 있죠. 있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야가 한 110도 정도로 그리 넓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 대신에 이런 올빼미과 조류는 목뼈가 12개에서 14개에 달하는 아주 많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머리를 270도까지 회전시킬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이를 사냥할 경우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등 뒤까지 360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고개를 막 뒤까지 돌리는 네,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본 네. 것 같습니다. 역시 어두움에서 활동하는 야행성 맹금류인 만큼 시각이 크게 발달했고요. 또 다른 특징들도 있을까요? 네, 이렇게 뭐 시각뿐만 아니라 올빼미의 경우는 청각도 남다르게 발달을 네. 했습니다. 다른 조류와는 다르게 귓구멍이 아주 큰 편이고 청각과 연관된 뇌 영역의 신경세포 수도 많은 편인데요. 특히 양쪽 귀의 높이와 방향이 다르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좌우에서 나는 소리가 귀에 닿을 때 시간과 강약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소리가 나는 곳의 위치를 좀 더 입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올빼미는 비행할 때 다른 새처럼 푸드덕거리는 이런 바람 소리를 내지 않는데, 올빼미의 날개 깃 가장자리에 부드럽고 가는 홈이 나 있어서 이 날개 위에 공기 흐름을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가를 때 나는 그런 소리들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정말 스텔스 기처럼 네. 조용하게 밤에 또 사냥을 해야 하는 야행성 맹금류니까 꼭 필요한 능력일 것 같은데요. 앞서서 이제 올빼미과 조류에 포함되는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뭐 부엉이, 또 소쩍새, 네. 올빼미까지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이 야행성 새들 하면 올빼미랑 부엉이를 많이 비교를 하는 것 네. 같아요. 올빼미도 방금 말씀하신 뭐 시각, 청각, 발달한 이런 특징들 다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다 공유하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이 한 가지 좀 분명히 해야 할 게, 우리가 보통 올빼미와 부엉이를 나눠서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네. 올빼미는 뭐 얼굴이 모음 이응과 같이 네, 그렇네요. 동그라미고, 또 네. 부엉이는 비읍처럼 생겼다. 이렇게 해서 뭐 구별을 네, 하기도 네. 하는데, 사실상 이 부엉이는 올빼미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네. 분류를 보면 올빼미목, 올빼미과의 부엉이류를 말하는 건데, 이 부엉이류에 우리가 아는 뭐 수리부엉이라든가 솔부엉이 같이 다양한 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영어로 보면 올빼미나 부엉이가 모두 owl이라는 한 단어로 쓰이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생물 분류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착이 되기도 전에 이렇게 올빼미와 부엉이의 구분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뭐 국내 각 지역에서 불리던 그런 이름들이 전해져 내려오다가 하나의 고유한 이름처럼 그렇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올빼미 목의 조류가 한 10여 종 정도 살고 있고, 이 가운데 4가지 종을 4종을 부엉이류로 분류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부엉이나 올빼미류가 좀 많았나 봐요. 옛날부터 좀 친숙했나 네. 봅니다. 네, 생물학적으로는 그러면 올빼미목, 올빼미과의 부엉이류니까 거의 같은 종이라고 봐도 무방한 맞습니다. 거네요. 흔히 말하는 이 부엉이의 특징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읍자인데, 그럼 이 양옆에 뾰족한 게 왜 그런 건가요? 귀인가요, 이게? 이 비읍처럼 보이는 것이 양쪽에 있는 우각, 그러니까 귀에 난 털 때문입니다. 네. 대부분 한 3-4개 정도의 깃털이 이렇게 뿔처럼 삐죽이 올라온 모양으로 나 있는데, 귀 깃에 생긴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뭐 나뭇가지라든가 나무의 몸통과 비슷하게 보여서 좀 이렇게 보호색으로 천적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한다는
귀기라는 그런 가설이 있고요. 또 이성에게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어필하기 위해 귀깃을 사용한다 이런 네. 뭐 추정도 있습니다. 실제로 포식자한테 들켰을 때는 좀 사납게 보이려고 이 귀깃을 부풀리는 그런 모습도 관찰이 됐는데요. 사실 이 귀깃이 부엉이류를 구분하는 방법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솔부엉이 같은 경우는 부엉이류지만 이런 뾰족한 털이 나 있지 않고요. 또 이 소쩍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올빼미의 한 부류고 부엉이에 속하지 않지만 귀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사실상 뭐 올빼미와 부엉이를 구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엉이라고 해서 이 비읍처럼 다 귀깃이 뾰족하지는 않은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사실 그럼 결국 하나의 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많이 들어보니 수리부엉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부엉이가 더 친숙한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이 부엉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새가 이 수리부엉이일 것 같은데 수리부엉이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324호이고 또 멸종위기종 2급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살고 있고 또 빨리 번식하는 새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 수리부엉이라는 이름만 보면 맹금류인 어떤 수리처럼 크고 매섭다 이런 의미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날개를 펴면 너비가 180cm 정도로 성인의 키에 달할 만큼 큰 경우도 있고 또 발톱이 조류 중에서도 가장 센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보통 곤충이나 쥐 같은 작은 포유류부터 여우나 어린 사슴까지도 잡아먹을 수가 있는데 이런 위협적인 습성에 비해서는 사실 사람을 공격한다거나 뭐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는 좀 드물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수리부엉이들은 도심 근처에까지 살 정도로 사람과 가까이 사는 편인데 유리창이나 뭐 차량 충돌로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국내에서도 야생동물센터에 구조된 이런 수리부엉이들을 보면 건물이나 차에 치인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고요. 또 뭐 밀렵이라든가 독극물 중독으로 오히려 사람에게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안 그래도 그 유리창에 충돌해서 죽는 새들이 뭐 연간 800만 마리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도 그 피해를 좀 보고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사이언스주 오늘 이동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울증으로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팀은 412만여 명을 대상으로 우울증과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등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우울증이 없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울증이 있는 남성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39%, 여성은 64%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여성이 우울할 때 심혈관 질환 요인인 고혈압과 당뇨, 비만 등에 더 취약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의 호르몬 변화가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극식물이 극한의 기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건 계절에 따라 유전자 발현을 달리하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극지연구소 이정은 박사 연구팀은 2015년에서 16년 남극 세종과학기지 인근에서 채취한 남극 이끼를 분석한 결과 겨울에는 휴면 상태를 촉진하는 유전자가 발현돼 생장과 대사가 멈추고 여름에 다시 생명활동을 재개하는 유전자가 발현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름철 남극의 큰 일교차와 강한 자외선에 대응하기 위해 항산화 유전자를 발현하고 겨울이 가까워지면 호르몬의 작용으로 휴면 시작 시점을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국산 소자와 부품을 우주에 올려놔 극한 환경에서 성능을 검증하도록 해줄 큐브 위성을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내 기업의 소자 부품을 최대 8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 정도 크기의 16kg급 큐브 위성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되는 위성이 내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발사되는 누리호에 실릴 예정이라며 올해 6월까지 첫 탑재체 선정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테크 기업들의 경쟁 속에 점점 빨라지는 AI의 발전이 오히려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죠. UN 차원에서도 올해 8월까지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방향을 정한다고 하는데요. AI가 인류의 위협이 아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 마련이 기술 경쟁만큼이나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